연희의 비녀가 마루 위로 떨어진 것은 시아버지 조덕구에게 끈을 건네던 순간이었습니다. 봄비가 갓 그친 마당, 젖은 적삼 너머로 드러난 넓은 등과 망치를 쥔 굳은 손이 움직일 때마다 연희는 좀처럼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나무를 깎느라 입술을 지그시 깨문 덕구가 문득 고개를 들었고 두 사람의 시선이 맞닿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손끝이 스친 것은 한순간이었지만 연희는 얼른 몸을 물리지 못했지요. 아니, 되는 일이었습니다. 죽은 낭군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날 처음 연희는 덕구를 집안의 어른이 아닌 한 사내로 보았습니다. 덕구가 떨어진 비녀를 주워 굳은 손바닥 위에 올려놓는 순간 연희의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났습니다. 작은 떨림이 머지않아 문중 전체를 뒤집고 두 사람을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밤으로 이끌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그보다 이태 전 명보가 살아있던 마지막 장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연희는 36이었습니다. 얼굴은 수수하되 눈빛이 맑았고 살림이 넉넉하지 않아도 밤마다 서책을 읽는 것을 좋아야 하는 조용한 안악이었습니다. 낮에는 장터 서책방에 일을 거들며 글을 모르는 손님에게 책 내용을 읽어주기도 했지요. 낭군 조명보는 고을 포목전에서 일하는 성실한 사내였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장에서 돌아오는 날이면 엿 한 조각이나 헌 서책 한 괸을 품에 넣어오는 사람이었지요. 두 사람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으나 서로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 조덕구는 당시 60의 목수였습니다. 덕구에게는 먼 고을에 자리를 잡은 장남 명식과 곁에 살던 차남 명보가 있었지요. 명식은 혼인한 뒤 처가 가까이로 떠났고 덕구는 아내를 잃은 집에서 홀로 나무를 깎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예고 없이 들이닥쳤습니다. 날 명보는 먼 장터에 포목을 내다 주고 해가 지기 전에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연희는 저녁밥을 지어놓고 몇 번이나 살인문 밖을 내다보았지요. 밤이 깊어갈 무렵 마침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문을 넘어온 것은 명보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을 사내 둘이 문짝을 떼어 만든 들것의 명보를 누워들어 왔습니다. 고갯마루 길을 내려오던 술 취한 마부의 수레가 명보를 덮쳤다고 했지요. 연희는 들것 옆에 주저앉아 낭군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지만 손가락은 더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울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내는 향연기와 곡소리 속에서 꿈처럼 흘러갔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뒤에도 연희는 빈 영좌 앞에 앉아 날이 밝는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36의 연희는 하루아침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지옥은 장례가 끝난 지 열흘도 지나지 않아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어머니와 고모, 문중 큰어른인 조참뽕이 연희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평소에는 얼굴도 비추지 않던 사람들이었으나 이날만큼은 깨끗한 두루마기를 차려입고 마당을 가득 메웠지요. 참뽕은 명보가 죽었으니 후사 없는 집을 문중에 넘기라며 도장을 찍을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연희가 명보와 함께 품을 팔아 마련한 집이라고 말하자 고모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자식 하나 남기지 못한 과부가 무슨 편리로 조씨 집안의 집을 차지하느냐는 것이었지요. 바로 그때 구석에 서 있던 덕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그 문서를 걷어들고 낮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 명보 혼자 일군 집이 아니라 연희와 함께 마련한 집이니 누구도 함부로 도장을 받아갈 수 없다고 했지요. 조참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머느리 편을 들다가는 덕구의 목수일감도
문중에서 모두 끊어버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래도 덕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연희는 홀로 그 문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덕구가 평생 쌓은 이름과 생업까지 잃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덕구는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지만 연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호라비가 된 시아버지의 집에 젊은 과부가 들어가 살면 지금보다 더 험한 말이 돌 것이 분명했지요. 결국 연희는 보따리 하나만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연희는 고을 변두리의 작은 초가 한 칸을 빌렸습니다. 일하던 서책방도 그만두고 부잣집을 오가며 핏바느질과 방아 찢는 일을 시작했지요. 이사한 첫날 초가 안에는 냉기와 쥐가 지나간 흔적뿐이었습니다. 연희가 보따리를 내려놓고 망연히 앉아 있을 때 덕구가 장작 한 짐을 지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악거시의 불을 지피고 무너진 문풍지를 손보았습니다. 돌아가려다 연희가 그날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는 잠시 뒤 시루떡 한 조각을 들고 다시 왔지요. 떡을 받아든 순간 연희는 낭군을 잃은 뒤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덕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곁에 있었지요. 그것이 덕구의 방식이었습니다. 말 대신 곁이었습니다. 조덕구는 고을에서 손꼽히는 목수였습니다. 궤 하나, 문설주 하나도 허투루 만들지 않는다는 말을 듣는 사람이었지요. 아내는 열해 전 오랜 속병 끝에 세상을 떠났고 장남 명식은 먼 고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덕구는 연희가 혼자 살게 된 뒤에도 일정한 거리를 지켰습니다. 텃밭에 채소나 말린 생선을 문 앞에 내려놓고 오래 머물지 않았지요. 어느 날에는 낡은 필사본 한 권을 가져와 자신은 긴 글을 읽는데 서툴다며 소리내어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연희는 그 책을 밤마다 펼쳤습니다. 종이마다 뱃나무 냄새와 덕구의 손때가 이상하게도 차가운 밤을 덜 쓸쓸하게 만들었습니다. 첫해 겨울은 유난히 길고 매서웠습니다. 초가의 문풍지는 밤마다 바람에 울었고 악고시의 너울 장작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연희는 낮에는 부잣집에서 바느질을 하고 저녁이면 방앗간에 나가 품을 팔았습니다. 손가락 끝은 늘 갈라져 있었고 찬물에 빨래를 한 날이면 손마디가 굽혀지지 않았지요. 그래도 누구에게도 어렵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길이라 여기며 버텼습니다. 어느 날 밤 큰 눈이 내려 처마 한쪽이 내려앉았습니다. 연희는 지붕 틈으로 녹아떨어지는 물을 받아내려고 녹그릇과 나무 함지를 늘어놓았지만 바닥은 금세 젖었습니다. 날이 밝기도 전에 덕구가 사다리와 널빤지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누가 알려주었느냐고 묻자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지붕이 기운 것을 보고 왔다고만 했지요. 덕구는 눈이 녹아 물이 되어 흐르는 지붕 위에서 반나절을 보냈습니다. 연희는 몇 번이나 내려오라고 했지만 그는 썩은 석가래를 갈아 끼우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일이 끝났을 때 덕구의 손등에는 나무 가시에 긁힌 상처가 길게 나 있었습니다. 연희가 약초를 찍어 바르려 하자 덕구는 괜찮다며 손을 거두었습니다. 며느리와 시아버지 사이에는 지켜야 할 거리가 있다는 듯한 몸짓이었지요. 연희는 더 붙잡지 않고 따뜻한 숭늉 한 그릇만 내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문턱을 사이에 두고 앉아 말없이 김이 오르는 그릇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 뒤 덕구가 명부도 어릴 때 눈 오는 날이면 지붕에 올라가겠다며 때를 썼다고 말했습니다. 연희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명부가 7살 때 미끄러져 장독을 깨뜨렸다는 말에 연희는 자신도 모르게 웃었습니다. 웃고 나서야 죽은 사람의 이야기를 하며
웃었다는 사실에 놀라 입을 다물었지요. 덕구는 그런 연희를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웃어도 된다고요. 그 말은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봄이 오자 연희는 다시 서책방 일을 조금씩 도왔습니다. 주인은 처음에는 과부를 두면 재수가 없다는 손님들의 말을 의식했지만 글을 읽어주는 연희를 찾는 이들이 늘자 장날마다 몇 시즌씩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연희는 품집으로 받은 엽전 중 일부를 모아 명보의 기일에 쓸 향과 술을 샀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덕구에게 드릴 무명버선 한 켤레를 마련했지요. 그러나 막상 건네려 하니 지나친 정으로 보일까 두려워 몇 달 동안 귓속에 넣어두었습니다. 여름이 되자 연희는 일감을 놓치지 않으려 새벽부터 밤까지 몸을 썼습니다. 어느 날 서책방에서 글을 읽어주다가 갑자기 눈앞이 흐려져 쓰러졌습니다. 주인은 귀찮은 일이 생길까 두려워 사람을 시켜 연희를 초가에 데려다 놓았고 그 뒤로 사흘 동안 누구도 문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열에 들뜬 연희는 물 한 모금 들어 일어나기도 힘들었지요. 셋째 날 저녁 문 밖에서 나무 그릇이 내려놓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덕구였습니다. 그는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문 밖에 미음과 달인 약을 두었습니다. 연희가 괜찮다고 하자 덕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숨소리가 가라앉을 때까지 처마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연희는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가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새벽녘 열이 내렸을 때 문을 열어보니 빈 약사발 옆에 새 장작과 물동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뒤로 덕구는 사흘에 한 번씩 찾아왔지만 언제나 문턱 밖에 머물렀습니다. 연희는 그 거리가 서운하면서도 고마웠습니다. 자신을 함부로 가없게 여기지 않고 그렇다고 완전히 혼자 두지도 않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가을에는 집주인이 빚을 올리겠다고 나섰습니다. 젊은 과부 혼자 사는 집에 험판 소문이 돌면 자신만 손해라며 2배를 요구했지요. 연희는 따지지 않고 짐을 싸려 했습니다. 말을 들은 덕구가 집주인을 찾아갔지만 대신 돈을 내주지는 않았습니다. 무너진 헛간과 우물을 고쳐주는 품으로 반년치 짓을 낮추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연희는 자신도 돕겠다며 흙을 나르고 기와를 닦았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본 집주인은 더는 과부라는 이유로 빚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듬해 겨울 덕구가 해진 버선을 신고 온 날에야 연희는 명보가 살아있었다면 아버님께 드렸을 것이라며 마련해둔 버선을 내밀었습니다. 덕구는 오래 바라보다가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고맙다는 말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다음번 찾아왔을 때 그 버선을 신고 있었습니다. 어느 장날 우물가에서는 연희가 덕구의 도움으로 겨우 살아간다는 수근거림이 들렸습니다. 어떤 이는 시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진작 굶었을 것이라며 비웃었지요. 연희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날 저녁 덕구가 쌀 한 대박을 내려놓자 처음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제 몫을 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말했지요. 덕구는 잠시 생각하다가 쌀을 다시 들고 갔습니다. 대신 며칠 뒤 덕구는 서책방 주인에게서 부러진 책장 수리를 맡아와 연희에게 장부 정리와 서책 분류를 함께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일이 끝난 뒤 두 사람은 각자 맡은 몫의 품짓을 정당하게 받았습니다. 날 이후 덕구는 무엇을 건널 때마다 먼저 품씨를 정하거나 연희에게 맡길 일을 함께 가져왔습니다. 연희는 그 배려가 쌀보다 더 고마웠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명보의 이름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살폈습니다. 너무 가까이 가지도
완전히 멀어지지도 않은 채였지요. 연희는 덕구가 돌아간 뒤 빈 문 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태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명고의 두 번째 기일을 2달 남짓 앞둔 때였지요. 연희는 그동안 화려한 빛깔의 옷을 멀리한 채 소박한 흰 옷을 입고 지냈습니다. 덕구도 필요한 일이 아니면 초가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고 문 밖에 먹을 것을 내려놓고 돌아서는 날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마주칠 때마다 명보의 이야기를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말없이 앉아 있어도 불편하지 않은 침묵이 생겼지요. 연희는 어느새 38이 되었고 덕구는 62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사흘 동안 내린 비에 초가의 살인문 경첩이 빠져버렸습니다. 한시경도 지나지 않아 덕구가 연장 보따리를 들고 도착했습니다. 그는 기울어진 문짝을 받쳐 세우고 썩은 나무를 끌로 조금씩 걷어냈습니다. 연희는 처마 밑에서 못히며 연장을 건네주었지요. 덕구가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끌을 달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연희가 끌을 올려놓는 순간 두 사람의 손끝이 맞닿았습니다. 찰나였습니다. 그러나 그 찰나가 연희의 가슴 안쪽을 건드렸습니다. 놀란 연희가 손을 거두다가 멀리에 꽂은 비녀를 떨어뜨렸습니다. 덕구가 몸을 숙여 비녀를 주었습니다. 나무를 다루던 굳은 손 위에 가느다란 비녀가 놓인 모습이 이상하리만큼 낯설었습니다. 덕구가 비녀를 내밀었지만 연희는 잠시 그 손만 바라보다가 뒤늦게 받아들었습니다. 잠시 뒤 문짝은 바로 섰고 덕구는 연장을 챙겨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연희의 마음속에서는 그날 처음으로 무언가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연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비녀를 빼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오래 바라보았지요. 명보가 홀레날 꽂아준 가느다란 비녀였습니다. 덕구의 굳은 손 위에 놓여있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가 주워 건넨 물건일 뿐인데도 손끝에 남은 온기가 좀처럼 지워지지 않았지요. 명보의 두루마기를 바라보자 죄스러운 마음이 밀려왔지만 자신을 꾸짖을수록 낮에 보았던 덕구의 모습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이래 뒤 연희는 부잣집에서 삘바느질을 하다가 바늘이 손끝을 찌르는 것도 몰랐습니다. 마님의 비단을 피로 물들일 뻔한 순간 대문 밖에서 덕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에 나온 김에 초가의 살인문이 다시 기울지 않았는지 살펴보러 왔다고 했지요. 연희는 일을 마친 뒤 덕구와 함께 초가로 돌아갔습니다. 문은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덕구가 연장을 챙겨 돌아서자 연희는 자신도 모르게 숭늉이라도 한 그릇 들고 가시라고 붙잡았습니다. 낮은 소바늘 사이에 두고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덕구는 혼자 지내는 시간이 고단하면 장날에 자신의 작업장을 구경하러 오라고 했습니다. 나무 냄새를 맡고 있으면 잡념이 조금은 가라앉는다고 했지요. 연희는 다음 장날 찾아가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입 밖에 내고 나서야 자신이 이미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랫동안 연희는 날마다 마음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아버님의 작업장에 가는 것이 습갱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 마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기 전에는 섣불리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일렀지요. 그러나 몸은 생각보다 정직했습니다. 장날이 되자 저도 모르게 아침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밥도 평소보다 빨리 먹었지요. 집바느질 마감을 서두른 이유를 굳이 스스로에게 설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작업장 나무 냄새가 좋아서만은 아니라는 것을, 덕구가 거기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장날이 왔습니다. 덕구의 집으로 향하기 전 동경의 얼굴을 비춰보며 멀리를 매만졌습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냐, 연희야. 한숨이 나왔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마당 한켠에 목수 작업장이 붙어 있었지요. 나무 향이 문 밖에서도 났습니다. 덕구가 무명 찬방이에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작업장 안은 연희가 상상하던 것과 달랐습니다. 연장들이 격의 크기 순서대로, 용도 순서대로 걸려 있었지요. 작업대 위에는 반쯤 만들어진 책귀가 놓여 있었습니다. 손으로 옆면을 쓰다듬었지요. 찔렀습니다.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나무였습니다. 예쁘네요. 덕구가 잠시 연희를 보았습니다. 연희에게 주려고 만드는 것이요. 연희가 놀랐습니다. 덕구가 이었습니다. 밤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 좁은 방이라도 책을 둘 자리 하나는 있어야 하지. 않겠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덕구가 언제부터 자신이 책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얼마나 오래 기억해왔는지 알 수 없었지요. 명보가 엿과 서책으로 마음을 전했다면 덕구는 손수, 만든 물건으로 마음을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고운 모래를 묻힌 헝겊으로 책뀐 표면을 문질렀습니다. 덕구는 나무의 결을 살피는 법과 밀랍을 먹이는 법을 차분히 설명했고, 연희는 평소보다 말이 많아진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가까이 서 있던 두 사람의 팔꿈치가 스치자 연희의 손에 들린 헝겊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덕구도 느꼈는지 잠시 몸을 떼었지만 이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나무를 다듬었습니다. 작업을 마친 뒤 대청에 앉아 결명자차를 마셨고, 덕구는 연희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해가 기울어 연희가 살인문을 나설 때 이웃 순덕어멈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덕어멈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다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돌아오는 길 내내 연희의 가슴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초가에 돌아와 서책을 펼쳤지만 한 줄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지요. 눈을 감으면 나란히 나무를 문지르던 순간과 팔꿈치가 스친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아버님이신데, 죽은 낭꾼의 아버님이신데, 아무리 마음을 꾸짖어도 생각은 자꾸 덕구의 작업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래 뒤 연희는 다시 작업장을 찾았습니다. 날은 솔로 밀랍을 얇게 먹이는 날이었습니다. 덕구가 결을 따라 바르는 법을 보여주겠다며 연희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갔습니다. 손끝에서부터 열이 번졌고 연희는 소를 놓칠 듯 떨었습니다. 덕구는 몇 번만 방향을 이끌어준 뒤 곧 손을 거두었지만 그 짧은 감촉은 밤이 깊도록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덕구에게서는 아무 기별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래가 지나고 다시 이래가 흘렀지요. 연희는 자신이 그의 손길보다 그 사람 자체를 기다리고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어느 오후 먼저 작업장을 찾아갔습니다. 덕구는 혼자 끈을 갈고 있었고 연희를 보자 손을 멈추었으나 눈을 들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곳에는 오지 마시오. 연희가 이유를 묻자 덕구의 손이 끌자루를 3개 움켜쥐었습니다. 내가 그대를 보는 마음이 옳지 않소. 이대로 두면 해를 입는 것은 연희일 것이오. 그제야 연희는 덕구가 아무 마음이 없어서 자신을 피한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연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 앞날에 무엇이 해가 되는지는 아버님 혼자 정하실 일이 아닙니다. 저 또한 제 마음을 모르지 않습니다. 덕구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 눈을 마주쳤습니다. 창밖으로 지나는 새 소리만 들렸지요. 잠시 뒤 덕구가 낮게 물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먹고 가겠소? 그것이 덕구가 내놓을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덕구는 묵은지를 넣어 국을 끓였고 연희는 두부를 지져 찬을 만들었습니다. 탁주가 한숨배 돌자 덕구는 열해 전 오랜 속병으로 아내를 잃고 지켜보는 일밖에는 할 수 없었던 세월을 털어놓았습니다. 장남 명식과 차남 명보가 차례로 분가한 뒤 큰 집에 홀로 남았으며 외로움에는 익숙해질 수 있어도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했지요. 연희도 명보와 함께한 날들, 갑작스러운 사고와 그 뒤의 고단한 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말을 재촉하지 않았고 말이 끊긴 자리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자 덕구는 연희를 초가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살인문 앞에서 연희는 곁에 있어 좋다는 말을 꺼내려 했지만 끝내 삼켰고 달빛 속으로 멀어지는 덕구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방으로 들어온 뒤에도 그의 낮고 조용한 목소리가 귓가에 남아좀처럼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장날을 앞둔 어느 오후 덕구의 작업장에 낯선 나무장수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소나무 판재를 내려놓고 지난번보다 값을 2배 가까이 불렀습니다. 덕구가 이유를 묻자 먼 산에서 베어온 좋은 목재라며 거래 장부를 내밀었지요. 마침 작업장에 들른 연희는 장부 한쪽에 적힌 치수와 실제, 판재의 수가 맞지 않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12장 값을 받으면서 10장만 내려놓은 것이었습니다. 연희가 조심스럽게 그 사실을 집자 나무 장수는 여자가 목수일에 무엇을 아느냐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덕구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판재를 하나씩 다시 세고 장부를 연희에게 건넸습니다. 연희가 또박또박 적힌 수량을 읽어내자 장수의 얼굴이 붉어졌지요. 그는 2장을 마저 내려놓고 투덜거리며 떠났습니다. 덕구는 한동안 말없이 장부만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은 나무의 결은 읽어도 먹으로 적힌 속심까지 읽지는 못한다고 했지요. 연희는 자신도 나무를 보면 어느 것이 뒤틀릴지 알지 못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날 처음 두 사람은 각자에게 없는 것을 상대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덕구는 앞으로 큰 주문이 들어오면 장부를 봐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연희는 웃으며 품씹을 받을 것이라고 했고 덕구도 드물게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그러다 덕구가 판재 끝을 다듬던 중 손바닥을 깊게 베었습니다. 피가 손목을 타고 흐르자 연희는 놀라 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덕구는 괜찮다고 했지만 상처가 벌어져 있었습니다. 연희는 깨끗한 천을 찢어 약초가루를 뿌리고 단단히 감았습니다. 둔살 사이로 난 붉은 상처가 생각보다 깊어 손끝이 자꾸 떨렸지요. 덕구는 그런 연희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이 손이 상하면 아버님은 무엇으로 사십니까? 연희가 나무라듯 말하자 덕구는 잠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윽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으니 조심해야겠구려 라고 했습니다. 연희는 매듭을 묶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숨소리만 가까워졌지요. 덕구가 먼저 손을 거두며 더 늦기 전에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연희는 작업장 밖으로 나왔지만 몇 걸음 가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덕구는 감긴 손으로 대패를 들려다가 포기하고 작업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연희는 다시 들어가 오늘 할 일을 자신이 돕겠다고
했습니다. 덕구는 말렸지만 연희는 장부와 나무 조각을 정리하고 바닥에 톱밥까지 쓸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덕구는 다친 손으로는 책귀를 마무리하기 어렵다며 며칠 늦어질 것 같다고 했습니다. 연희는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습니다. 기다릴 것이 생겼다는 사실이 이제는 두렵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덕구는 연희가 오는 날이면 주문서와 장부를 한쪽에 가지런히 놓아두었습니다. 연희는 글과 셈을 살폈고 덕구는 나무와 연장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이유가 마음만은 아니라는 핑계가 생겼지만 핑계가 오래 갈수록 마음은 오히려 더 분명해졌습니다. 며칠 뒤 고을에서 글깨나 읽는다는 노인이 찾아와 죽은 아내의 유품을 넣을 작은 함을 주문했습니다. 노인은 뚜껑 안쪽에 아내의 이름과 생전에 좋아하던 시의 한 구절을 함께 새겨달라며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연희는 획이 복잡한 글자를 반듯하게 다시 써주었고 덕구는 그 선을 따라 조심스럽게 칼을 움직였습니다. 한 글자라도 잘못하면 나무판 전체를 버려야 했기에 두 사람은 숨소리까지 죽였지요. 덕구의 다친 손이 미세하게 흔들릴 때마다 연희는 판재를 단단히 눌러주었습니다. 작업이 끝났을 때 뚜껑 안쪽에는 노인의 아내 이름과 오래 간직해온 시구가 고르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함을 받아든 노인은 손끝으로 글자를 몇 번이나 쓸어보고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약속한 품씨보다 엽전 한 딘을 더 놓고 갔습니다. 덕구는 글씨값이라며 그 엽전을 연희에게 건넸고 연희는 나무를 깎은 사람과 나누어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엽전 한 띡을 사이에 두고 처음으로 어린아이들처럼 실랑이를 벌였지요. 결국 연희는 그 돈으로 값싼 붓 하나를 샀습니다. 다음 장날 작업장에 가져가자 덕구는 그 붓으로 연희의 책근 안에 넣을 글을 쓰겠다며 조심스럽게 먹을 갈았습니다. 글씨는 서툴렀지만 한 획 한 획에 오래 생각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연희는 무엇을 쓰는지 묻지 않았고 덕구도 종이를 손으로 가린 채 다 쓴 뒤 책기 바닥에 넣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것을 보고도 같은 뜻을 이해하는 사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먼저 마음을 입 밖에 내지는 않았습니다. 한번 꺼낸 말은 다시 예전으로 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날이 왔습니다. 책기의 마지막 작업이었습니다. 뒷면까지 밀랍칠을 마치자 나무결이 은은하게 살아났습니다. 연희의 방에 두면 잘 어울릴 것이요. 평생 간직하겠습니다. 연희가 책 낀 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바닥에 종이 한 장이 접혀 있었습니다. 꺼내어 펼쳤지요. 톱글씨로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궤를 채울 책들이 그대의 남은 삶을 채우기를. 연희는 그 한 줄을 오래 읽었습니다. 천천히 접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고리 안에 고이 넣었지요. 덕구는 연희가 그 글을 읽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명보의 두 번째 기일이 돌아왔습니다. 연희는 저고리 안에 넣어두었던 종이를 품고 홀로 산소를 찾았습니다. 봉분 앞에는 누군가 먼저 다녀간 듯 새술 한 잔과 잘 깎은 나무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덕구가 다녀간 것이 분명했지요. 연희는 오래 앉아 있다가 비녀를 빼어 봉분 앞에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시 꽂았습니다. 바람이 봉분 위의 마른 풀을 흔들었습니다. 연희는 울었지만 예전처럼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발걸음은 올라갈 때보다 조금 가벼웠습니다. 산을 내려오면서 연희는 처음으로 뒤가 아닌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명보가 떠났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지만 연희에게는 아직 남은 날들이 있었고 날들을 어떻게 채울지는 자신이 정해야 했지요. 봉분 앞에 놓인 술과 나무피를 떠올리자 덕구가 말없이 자신의 슬픔까지 함께 짊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에 닿았습니다. 연희는 이미 알고 있던 마음을 더는 부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초가로 돌아온 뒤에는 품고 갔던 종이를 다시 곱게 접어 채낀 바닥에 넣어두었습니다. 몇 달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장날마다 덕구의 집을 찾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지요. 두 사람 모두 달라졌습니다. 덕구는 표정이 밝아졌고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연희도 마찬가지였지요. 어느 장날 오후 두 사람은 각자 장을 보다가 옹기전 앞에서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잠시 멋뭇거리던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나란히 걷게 되었지요. 옹기전에서 항아리를 고르다가 두 사람이 동시에 같은 항아리를 가리켰습니다. 손이 살짝 닿았지요. 둘 다 얼른 손을 걷었습니다. 잠시 뒤 덕구가 웃었습니다. 연희도 웃었지요. 어떤 눈으로 보든 그 순간은 아무래도 좋았습니다. 덕구의 집 옆에 사는 순덕어멈은 알고 있었지요. 어느 날 장터에서 연희와 마주쳤을 때 순덕어멈이 처음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목수 영감 좀 돌봐주시오. 워낙 혼자 지내신 분이라. 연희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순덕어멈은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돌아갔지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편인 사람이 있다는 것이 이렇게 든든할 수 있다는 것을 연희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쌓이면서 연희는 덕구에 대해 조금씩 더 알아갔습니다. 덕구는 나무 냄새를 가장 좋아했습니다. 가깝은 소나무 냄새, 밀랍이 나무에 스며드는 냄새, 비가 오면 더 진해지는 참나무 냄새. 그것들을 맡을 때마다 덕구의 얼굴이 조금씩 편안해졌지요. 연희는 그 표정 변화를 보는 것이 좋았습니다. 오래 외로웠을 사람이 나무 곁에서 살아온 방식이 표정 안에 있었으니까요. 덕구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연희가 작업장에 들어오면 할 말을 미리 정해둔 듯 짧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말이 늘었지요. 나무 이야기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에게 처음 대패를 잡는 법을 배우던 이야기, 첫 번째 문짝을 만들었을 때 경첩이 맞지 않아 사흘을 다시 고쳤던 이야기, 덕구가 말할 때 연희는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하나씩 쌓일수록 이 사람이 젖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왔습니다. 장날 오후 덕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옷이 흠뻑 젖었지요. 덕구가 놀랐습니다. 수건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덕구가 안채 옷장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돌아가신 마님의 옷이라고 했지요. 방에서 갈아입었습니다. 따뜻한 옥색 저고리와 편한 치마였습니다. 연희가 옷을 갈아입고 대청으로 나오자 덕구의 손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덕구는 한동안 연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내렸습니다. 연희는 자신이 죽은 마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 것 같아 옷을 다시 갈아입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덕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옷을 보니 지난 사람이 떠오른 것은 사실이요. 하나,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이는 그 사람이 아니요. 덕구는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연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저를 보지 못하십니까?
빗소리가 대청을 가득 채웠습니다. 덕구가 마침내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더는 그대를 며느리로만 볼 수 없어서 그러오. 연희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고개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버님을 예전처럼만 뵐 수 없습니다. 덕구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연희는 그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습니다. 덕구의 손이 연희의 젖은 멀리끝을 쓸어내렸습니다. 두 사람의 이마가 맞닿고 숨결이 가까워졌지요. 덕구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서면 다시는 이 마음을 입 밖에 내지 않겠소. 연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입술이 닿았습니다. 처음에는 짧고 조심스러웠으나 이번에는 누구도 먼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등잔심지가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빗소리가 깊어졌습니다. 덕구의 손이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두 사람의 시선이 같은 곳을 향했지요. 한참 그렇게 있었습니다. 덕구가 오늘 밤은 비가 그칠 때까지 머물라고 하자 연희는 그의 소매를 놓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다른 반이 아니라 아버님 곁에 있고 싶습니다. 덕구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연희는 다시 한번 분명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뒤 등잔불이 꺼졌고 처마를 두드리는 빗소리만 더욱 깊어졌습니다. 연희가 자신의 선택을 온전히 받아들인 것은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곁에서 잠든 덕구의 얼굴은 오래 혼자 살아온 사람이 처음으로 평온한 아침을 맞은 듯 보였습니다. 죄스러운 마음이 전혀 없었다면 거짓말이었지요. 그러나 명보와 함께한 삶도 분명 소중했고 그 삶이 끝났다고 해서 자신의 남은 날까지 함께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연희는 이제 누구에게 떠밀린 자리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사람의 곁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때 연희가 돌아가신 마님의 옷을 갈아입으려 안채로 들어가려던 순간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모모가 덕구에게 연장을 빌리러 온 것이었습니다. 모의 눈은 대청 아래 나란히 놓인 두 사람의 신발과 아직 마르지 않은 연희의 옷, 그리고 연희가 입고 있는 옥색 저고리를 차례로 오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얼굴빛이 싸늘하게 변했지요. 모는 연장을 빌리지도 않은 채 돌아갔습니다. 덕구와 연희는 대문 밖으로 멀어지는 발소리를 들으며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일은 둘만의 비밀로 남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모는 당장 소문을 퍼뜨리지 않았습니다. 먼저 문중 큰어른 조 참봉에게 달려가 자신이 본 것을 모두 말했지요. 참봉은 한 달 동안 사람을 붙여 두 사람을 지켜보게 했습니다. 장날이면 연희가 덕구의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 달이 뜬 뒤 함께 초가로 돌아오는 모습까지 하나씩 모았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문중 어른들이 연희가 일하는 부잣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모는 연희가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옷을 입고 덕구의 집에서 아침을 맞았다고 소리쳤습니다. 참뽕은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홀려 집과 작업장을 차지하려 한다며 고을 사람들 앞에서 연희를 몰아세웠지요. 부잣집 마님은 사실을 확인하려 하지도 않고 연희를 내보냈습니다. 참뽕은 연희가 새 들어 사는 초가의 주인을 찾아가 문중과 척지고 싶지 않으면 반을 빼게 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래 안에 집을 비우라는 통고가 돌아왔지요. 며칠 뒤 작은 어머니는 낯선 중년 사내 하나를 데리고 왔습니다. 다른 고을에서 아내를 잃은 사내이며 연희를 후처로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사내는 연희의 얼굴보다 손과 치마폭을 훑어보며 살림과 노동을
얼마나 시킬 수 있을지만 가늠하는 듯했습니다. 작은 어머니는 이 사내가 혼인 비용 명목으로 문중에 스문행을 내놓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덕구와의 관계를 끊고 이 사내에게 시집가면 모든 일을 덮어주겠지만 저라면 음행을 저지른 과부라며 관아 앞까지 끌고 가겠다고 했지요. 그제야 연희는 자신들이 지키려는 것이 집안의 도리가 아니라 돈과 덕구의 재산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문을 닫고 혼자 울었습니다. 연희는 보따리를 쌌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명부의 두루마기 그리고 책기 속에서 꺼낸 종이 한 장만 챙겼습니다. 덕구가 만들어준 책기는 가져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 발길을 돌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연희가 알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문중 사람들이 초가를 다녀가는 모습을 본 순덕, 어멈이 곧장 덕구의 작업장으로 달려간 것이었습니다. 순덕 어멈은 연희를 다른 사내에게 넘기려 한다는 말과 초가에서 쫓아내려 한다는 사실을 빠짐없이 전했습니다. 덕구는 들고 있던 끈을 그대로 내려놓고 작업장을 뛰쳐나왔습니다. 살인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덕구였습니다. 보따리를 보았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지요. 어디 가는 거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덕구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았지요. 어디로 가려는 것이요? 떠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덕구에게까지 피해가 생기고 있다고 했지요. 작은 어머니가 데려온 사내 이야기도 했습니다. 덕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맞서면 돼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덕구는 단호했습니다. 이제 와 그대 없이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 그것만은 분명히 알고 있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덕구가 연희를 안았습니다. 괜찮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격애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도망가지 않기로 했지요. 사흘 뒤 덕구는 문중 어른들을 모두 자신의 집으로 불렀습니다. 연희도 함께 갔지요. 마당에는 조참봉과 작은 어머니 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참봉의 기별을 받고 먼 고을에서 돌아온 장남 명식과 며느리도 그 곁에 서 있었습니다. 명식은 아버지에게 죽은 아우의 아내와 어찌 이럴 수 있느냐며 집안 체면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덕구는 아들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명식이 말을 마쳤을 때 마당은 잠시 조용해졌지요. 덕구가 천천히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 돌아와 조용히 작업장 열쇠와 집문서를 내 명식 앞에 놓았습니다. 너희 몫의 아비 노릇은 다 했다. 남은 날만은 내 뜻대로 살겠다. 이 집과 작업장은 네가 가져라. 나는 내 연장만 들고 나가겠다. 덕구가 집문서와 열쇠를 내려놓자 마당이 얼어붙었습니다. 평생 일군 집과 작업장을 스스로 내놓을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지요. 제야 조참봉도 연희가 재산을 노렸다는 말을 더는 쉽게 꺼낼 수 없었습니다. 한동안 아버지의 얼굴만 바라보던 명식은 입을 열지 못했고 참봉이 마침내 연희 하나 때문에 평생의 것을 버리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덕구가 대답했습니다. 연희가 내 것을 탐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이려면 내가 빈손이 되는 수밖에 없지 않소. 이어 덕구는 자신이 먼저 연희를 한 사람의 여인으로 보았으며 연희가 자신을 유혹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잠뽕이
문중에서 내치겠다고 하자 덕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이름을 문중에서 거두어도 좋소.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 곁에 묶어두지는 마시오. 마당에는 바람 소리밖에 없었습니다. 연희도 앞으로 나섰습니다. 죽은 낭군의 뜻을 함부로 헤아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낭군의 죽음과 함께 제 남은 날까지 묻을 수는 없습니다. 재산도 집도 필요 없습니다. 이분과 빈손으로 떠나겠습니다. 명식은 집문서만 바라본 채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덕구는 작업장 벽에서 오래 쓰던 대패와 끌면 자루만 챙겼습니다. 두 사람은 누구의 허락도 구하지 않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먼저 연희의 초가로 향한 두 사람은 싸두었던 보따리를 챙겼습니다. 연희는 두고 가려 했던 책기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보자기에 단단히 싸서 등에 졌습니다. 을어귀에 이르러 연희는 명보와 걷던 장터와 서책방 골목을 마지막으로 돌아보았습니다. 슬픔이 없지는 않았지만 다시 돌아갈 생각도 없었지요. 덕구가 말없이 손을 잡았고 두 사람은 하룻길 떨어진 나루터 고을로 향했습니다. 강터 끝에서 오래 비어있던 창고 한 칸을 빌렸습니다. 지붕은 새고 벽은 기울어 있었지만 덕구는 사흘 동안 문과 기둥을 바로 세웠고 연희는 바닥을 쓸어 창가에 책귀를 놓았습니다. 초라한 곳이었으나 두 사람이 처음으로 남의 눈을 피하지 않고 함께 머물 수 있는 집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고단했습니다. 고향에서 흘러온 소문이 나루터까지 따라와 사람들은 60이 넘은 목수와 젊은 과부가 함께 산다며 수군거렸고 아무도 덕구에게 일감을 맡기거나 연희에게 바느질감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허름한 창고 안에서 각자의 일을 하며 버텼습니다. 그러던 날 장터 떡집 주인이 찢어진 보자기 하나를 들고 와 꿰맬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연희가 말끔히 고쳐주자 이튿날에는 옆가게에서 바느질감을 가져왔습니다. 덕구에게도 낡은 문짝 하나를 고쳐달라는 부탁이 작은 소반 주문이 이어졌지요. 일감은 더디게 늘었지만 두 사람은 처음 받은 품삯을 나누어 주고 오래 웃었습니다. 처음 받은 작은 일감들이 이어지자 두 사람은 창고 아래에 나무패 하나를 걸었습니다. 연희가 먹으러 덕구 문물방이라 쓰고 덕구가 글자 둘레에 얕은 무늬를 새겼지요. 그러나 사흘도 지나지 않아 나무패는 진흙탕에 떨어져 두 동간이 나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오래 목수 일을 해온 배서방이 밤중에 다녀갔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그는 외지에서 온 늙은 목수가 값싼 품씹으로 일감을 빼앗는다며 상인들에게 두 사람을 쓰지 말라고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떡집 주인도 미안한 얼굴로 당분간은 다른 집에 눈치를 보아야 할 것 같다고 했지요. 덕구는 부러진 나무패를 주워 불섭시계로 쓰려 했습니다. 연희는 그것을 빼앗아 두 조각을 맞춘 뒤 새 무명끈으로 묶었습니다. 한번 갈라졌다고 버리면 자신들과 다를 것이 없다고 했지요. 덕구는 그 말을 듣고 나무패 뒷면에 얇은 판을 덧대어 다시 걸었습니다. 다음 날 배서방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는 덕구의 나이를 들먹이며 언제 손을 떨지 모르는 늙은이에게 누가 큰일을 맡기겠느냐고 비웃었습니다. 연희에게는 목수 곁에부터 장부나 보는 여자가 장터 질서를 흐린다고 했지요. 덕구가 앞으로 나서려 하자 연희가 먼저 막았습니다. 말로 다투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소문만 커질 뿐이니
물건으로 답하자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남은 판재를 모아 작은 책상 하나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덕구가 흔들리지 않도록 다리를 맞추고 연희가 서당 아이들이 국과 먹을 놓기 편한 높이를 지었습니다. 밤마다 등잔을 아끼기 위해 문을 열어 달빛을 들였고 연희는 낮에 바느질한 품피로 못과 밀랍을 샀습니다. 완성된 책상은 장터 한복판에 내놓았지만 첫날에는 누구도 값을 묻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 한 노파가 손자를 위해 사고 싶다며 다가왔으나 배 서방의 눈치를 보고 돌아섰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서당 훈장의 어린 제자가 책상 앞에 쪼그려 앉아 글씨를 써보았습니다. 다리가 흔들리지 않고 붓을 놓는 홈까지 파여 있는 것을 본 훈장이 값을 물었지요. 논이 넉넉하지 않다는 말에 덕구는 남은 판재로 만든 첫 본보기이니 재료값만 받겠다고 했습니다. 훈장이 책상을 서당으로 가져가자 아이들이 둘러앉아 번갈아 글을 썼습니다. 모습을 본 장터 사람들 사이에서 물건은 정직하다는 말이 조금씩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배 서방의 방해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무를 대주는 상인에게 압력을 넣어 덕구에게는 좋은 판재를 팔지 못하게 했습니다. 두 사람은 강가에 떠내려온 나무와 헌집에서 나온 문짝을 사들여 못을 뽑고 썩은 부분을 도려냈습니다. 연희는 쓸 수 있는 길이와 폭을 장부에 적었고 덕구는 짧은 나무도 버리지 않고 이어붙이는 법을 보여주었습니다. 새 것만 좋은 것이 아니라 제대로 손보면 버려진 것도 다시 쓸 수 있다는 덕구의 말은 두 사람의 처지와 닮아 있었습니다. 얼마 뒤 나루터 객주의 주인이 큰 약장을 주문하러 왔습니다. 그는 보름 안에 만들어주면 후한값을 주겠다고 했지만 가져온 판재는 속까지 마르지 않은 생나무였습니다. 덕구는 지금 만들면 장마가 오기 전에 문짝이 뒤틀릴 것이라며 한 달은 말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객주 주인은 배 서방은 보름이면 된다고 했다며 이를 거두어 갔지요. 며칠 뒤 장터 사람들은 덕구가 큰일을 감당할 힘이 없어 주문을 놓쳤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연희는 속이 상했지만 덕구는 젖은 나무는 사람 마음과 달라 억지로 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배 서방이 만든 약장은 보름 만에 객주 안채에 들어갔습니다. 처음 며칠은 번듯했으나 장마가 시작되자 문짝이 부풀어 열리지 않았고 선반 하나가 내려앉아 약재 항아리들이 깨졌습니다. 객주 주인은 크게 노해배 서방에게 다시 만들라고 했지만 그는 나무탄만 하며 책임을 피했습니다. 그제야 객주 주인은 덕구를 찾아와 자신의 성급함을 사과했습니다. 덕구는 다른 목수의 잘못을 들추지 않고 망가진 약장을 살펴본 뒤 쓸 수 있는 나무는 살리고 뒤틀린 부분만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연희는 다시 쓸 수 있는 나무와 새로 필요한 재료를 장부에 나누어 적어 불필요한 수리 비용을 줄였습니다. 두 사람이 닷새 동안 손을 맞춘 끝에 약장은 다시 바로 섰고 그 뒤 이어진 큰 비에도 문짝은 틀어지지 않았습니다. 객주 주인은 약속한 값보다 더 많은 품재를 내놓았고 장터 상인들에게 덕구의 이름을 직접 알렸습니다. 배 서방은 한동안 작업장 앞을 지나지 않았습니다. 일로 주문이 늘었지만 두 사람은 값을 갑자기 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처음 자신들에게 일을 맡겨준 떡집 주인의 찬장과 서당의 낡은 걸상을 먼저 고쳐주었습니다. 연희는 주문이 늘자 값과 물건을 내줄 날을 적은 작은 종이를 작업장 벽에 붙였습니다. 누구에게나 같은 값을 받고 급한 주문이라도 나무가 마르지 않았으면 받지 않는다는 원칙도 적었지요. 글을 모르는 손님에게는 소리내어 읽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여자가 목수 일의 값을 정한다며
비웃던 이들도 약속한 날에 물건이 나오고 셈이 한치도 다르지 않자 더는 시비를 걸지 못했습니다. 덕구는 자신이 평생 손으로만 지켜온 신용을 연희가 글로 세워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연희는 덕구가 그 글을 지킬 물건을 만들어주니 가능한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연희는 그 일로 받은 품주로로 새 붓과 먹을 샀고 덕구는 부러진 나무패에 금을 메웠습니다. 두 사람은 갈라진 자국을 일부러 남겨두었습니다. 처음 버텨낸 날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지요. 그 자국은 부끄러움이 아닌 버틴 흔적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연희는 부러졌다가 다시 이어붙인 나무패 아래에 작은 등잔을 걸었습니다. 멀리서도 덕구 목물방이라는 글자가 보였지요. 그날 처음으로 문을 고쳐달라는 사람과 쳇기를 만들어달라는 사람이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장마가 끝날 무렵 다시 큰 비가 내려 장터 옆 서당에 문짝과 책장이 무너지고 젖은 서책들이 흙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덕구는 품삯을 묻지 않고 연장을 들고 달려가 밤새 문설주를 바로 세우고 새 책귀를 만들었습니다. 연희는 젖은 책장을 한 장씩 떼어 마른 종이 사이에 끼우고 살릴 수 있는 책을 가려냈지요. 날이 밝았을 때 서당의 문은 다시 서 있었고 서책도 절반 이상 살아남았습니다. 훈장은 당장 줄 품짓이 없다며 미안해했지만 덕구는 아이들이 다시 글을 읽을 수 있으면 그것으로 되었다고 답했습니다. 이미 물건의 솜씨로 두 사람을 인정하기 시작했던 장터 사람들은 그 일을 계기로 두 사람의 마음까지 믿게 되었습니다. 덕구가 나무와 치수를 살피면 연희는 이름과 주문 내용을 장부에 적었습니다. 잔글씨와 샘의 서툰 덕구의 빈틈을 연희가 채웠고 연희가 그린 모양은 덕구의 손에서 단단한 물건이 되었지요. 몇 달이 지나자 기울었던 창고 앞에는 소반과 의자, 책기가 줄지어 놓였고 사람들은 더는 두 사람의 과거를 먼저 묻지 않았습니다. 늦가을 어느 오후 명식이 작업장 밖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는 연희를 새어머니라 부르지도 않았고 두 사람을 받아들이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덕구가 고향 집에 두고 온 낡은 대패를 작업대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목수가 평생 손에 익힌 연장을 놓고 다니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명식은 돌아서려다가 작업대 위에 놓인 소반과 책기를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보아온 아버지의 솜씨였지요. 연희가 말없이 차 한 사발을 내놓자 명식은 한참 망설이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솜씨가 여전하시네요. 덕구는 대답 대신 대패 손잡이를 한번 쓸어보았습니다. 세 사람은 더 말하지 않았지만 명식은 차를 모두 마시고 돌아갔습니다. 날 뒤로 그는 나루터를 지날 때면 가끔 작업장에 들렀습니다. 명식이 떠난 뒤 덕구는 빈 사발을 오래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잘 됐어. 짧은 한마디였지만 연희는 집문서를 내려놓은 날부터 그의 마음에 얹혀있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졌음을 알았습니다. 한 해가 지났을 무렵 덕구는 연희에게 정식으로 혼례를 올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문중의 허락은 받지 못하더라도 서로를 평생의 짝으로 삼았다는 사실을 사람들 앞에서 분명히 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연희는 첫 혼례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낯선 집과 낯선 삶이 두려웠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살인문 앞에서 끈을 꺼내던 날, 작업장에서 나란히 나무를 다듬던 날, 빗소리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던 날들이 모두 이 순간으로 이어져 있었지요. 혼례는 작업장 앞 작은 마당에서 치렀습니다. 서당 훈장과 장터 어른 몇 사람, 고향에서 하룻길을 걸어온 순덕 어미 자리를 지켜주었습니다. 연희는
두 사람이 번 돈으로 마련한 다홍 치마와 옥색 저고리를 입었고 덕구는 새 무명 두루마기를 걸쳤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절을 올리고 한 잔의 술을 나누어 마셨습니다. 화려한 가마도 풍악도 없었지만 덕구가 연희 앞에 고개를 숙이는 순간 연희는 자신이 더는 누구의 며느리나 누구의 과부가 아니라 한 사람의 아내가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순덕어멈은 마지막으로 두 사람 앞에 나와 떡보자기를 건네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로부터 2회가 지났습니다. 나루터 끝에 허름한 창고는 이제 고을 사람들이 믿고 찾아오는 목수 작업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덕구는 새벽이면 가장 먼저 문을 열어 나무를 골랐고 연희는 주문 장부를 정리한 뒤 밀랍을 녹였습니다. 명식도 장날에 고을을 지날 때면 들러 차 한 사발을 마셨습니다. 아직 연희를 무엇이라 불러야 할지 몰라 이름을 쉽게 입에 올리지는 못했지만 더는 두 사람 앞에서 고개를 돌리지 않았지요. 어느 저녁 연희는 작업을 마치고 책비를 열었습니다. 책들 사이에는 덕구가 처음 넣어두었던 종이 한 장이 여전히 접혀 있었습니다. 이 궤를 채울 책들이 그대의 남은 삶을 채우기를. 연희는 그 글을 읽고 천천히 다시 접었습니다. 책기 한쪽에는 명보가 홀레날 꽂아준 비녀도 고이 놓여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삶을 지우지 않은 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알았지요. 작업장에서는 덕구가 끓을 가는 소리가 들렸고 부엌에는 된장국 냄새가 퍼졌습니다. 연희가 문 밖을 향해 서방님 저녁 드세요 하고 부르자 잠시 뒤끌 소리가 멎었습니다. 덕구는 작업장 불을 끄고 마당을 건너와 연희의 어깨를 가볍게 감쌌습니다. 두 사람을 마주 세운 것은 빠진 살인문 경첩 하나였지만 뒤 두 사람이 함께 바로 세운 것은 무너진 문짝만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남은 삶이었지요. 저녁 연기가 지붕 위로 오르고 나무 냄새가 작은 집안에 머물렀습니다. 두 사람은 오늘도 같은 밥상에 앉아 같은 새벽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다 합니다.